151. 이상하게도 일리노이 대학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던 2001년 10월, 저는 친구인 아담 컨의 초대를 받아 하버드에서 학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돌파구라고 생각했고 곧 학자로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하버드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절친한 친구인 에릭 말러와 닐 카트코프와 어울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2001년에 일리노이주를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11분의 9 테러가 일어난 지 일주일 만에 하버드를 방문했을 때 저는 그곳에 어떤 혼란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 정도의 혼란 속에서 미국이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는지는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어쨌든 미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 중이던 하버드대 카트코프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겪은 일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 중 한 명인 닐이 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사실상 제 말을 끊어버린 거죠. 그뿐만 아니라 제가 만난 그 누구도 11분의 9 테러에 대해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저에게 점점 더 낯설게 느껴졌고 그 피해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분적으로는 군부 통치하에 있는 나라에서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미국의 지식인과 전문가 집단의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제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작전은 미묘하거나 제한적이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고 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허구를 퍼뜨리고 전 세계 동료 및 친구들과 교류하는 것을 차단하고 저급한 괴롭힘을 가하기 위한 노력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했지만 저는 이에 저항하거나 비판하려는 시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모든 과정을 기꺼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고립 속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순간도 몇 번 있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오클라호마 시티의 알프레드 152 픽 머라 연방 빌딩 폭파 사건의 공모자로 기소된 티모시 맥베이 사건입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부시 행정부가 2001년 5월 그를 처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의 정치적 혼란과 그의 지지자들이 추가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 제안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FBI가 대량의 문서를 공개하면서 재판이 강행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저를 도우려고 노력한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오만한 부시 행정부의 위험한 절차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맥베이는 2001년 6월 11일에 처형당했습니다. 때때로 저는 동료나 저를 감시하는 사람들로부터 굴욕적인 학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때는 대학과 미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 대항하는 조직화 노력의 중심인물로 일하면서 어떻게 제가 그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누구와도 만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똑같은 학대와 끝없는 재정적, 관료적 도전에 시달려야 했죠. 아마도 부시 행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은 연방정부의 특정 부분을 다시 통제할 수 있었지만 부시 충성파를 일부에서 쫓아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기업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결과 기이하고 예측할 수 없는 정치 환경이 조성되었고 그 속에서 많은 미스터리한 행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차원에서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여전히 선의의 우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정교한 설정을 통해 새로운 경력, 새로운 수입원 또는 흥미로운 네트워크에 나를 환영해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패턴은 다소 예측 가능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메일로 제안이 쇄도했고 그 다음에는 전화로 대화가 오갔으며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자리를 맡아달라는 이야기가 오갔죠. 하지만 결국에는 어김없이 제안이 성사되지 않거나 그냥 사라지곤 했습니다. 사업가, 연구원, 정부 관계자와의 연락은 153. 서서히 줄어들다가 완전히 끊어지곤 했습니다. 모든 경우에서 저는 제 일에 대한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경제 정치적 통합을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는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예산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는 국방부 세력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처벌의 목적이 제가 계획했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는 어떤 일도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괴롭힘을 당한 목적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오히려 CIA와 다른 기관들은 저를 보호하고 지원했으며 제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솔직해지도록 격려했습니다. 18년이 지난 지금도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는 괴롭힘과 활동 방해의 의도는 오히려 완전히 독창적인 일을 시도하고 좁은 진로에만 집중하지 않고 방황하며 너무 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도권 내에서 급진적인 탄압이 가능하지만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수파나 중국 위협을 강조하는 군사 매파는 저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군부 일부에서는 이 젊은 자유주의자가 중국에 대한 고도의 이익이 되는 봉쇄 정책을 되돌릴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갔고 그것도 아무런 승인 없이 전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것에 대해 분노가 있었겠지만 그 요인은 크지 않았고 나중에 내 글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판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미국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연방정부 내에서 저항을 조장했다는 사실 때문에 제 정치적 파괴력이 상세히 기록된 두꺼운 파일이 있었지만 그 내용은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정치적인 능력과 교육적, 사회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혼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정규직이나 어떤 조직에 참여할 수 없는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대부분의 야심찬 젊은이들은 하버드대 교수나 성공한 변호사. 154. 상원의원, 심지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예측 가능한 목표이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정해진 경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00년에 제 경력에 대해 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학과 국제관계의 본질을 재창조함으로써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꺼이 던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소 위험한 접근 방식이며 그 길을 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제 원격 교육이라는 개념에서 그만한 가치를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 면에서 참을 수 없는 이기주의자였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모든 시간을 할애했다기보다는 내가 옹호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스스로 구성하고 그것을 옹호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설득력 있게 글로 써서 다른 사람들과 토론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고 그 아이디어가 상식적인 것처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념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제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청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기꺼이 이야기할 의향이 있었고 일리노이대에는 보수적인 인사들이 친구로 많이 있었습니다. 2001년 가을이 되자 장기적인 정치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저는 다시는 공적인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자주 거론되긴 했지만요. 미국에서 정치적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행정적 또는 조직적 역할도 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저에게는 글을 쓰고 강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때때로 제 글을 미국 및 전 세계의 일부 저널에 게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 결과 저는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주로 에세이 작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부터 제 가족, 친구, 동료들은 저와의 관계에 대해 정확히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저에게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고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제 사건은 너무나 이상하고 심각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 친구와 동료들 중 누구도 저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155.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그 사실이 당시 미국의 특징이었던 기괴한 비겁함과 위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가족, 아버지, 어머니, 양부모, 형제자매, 사촌, 이모, 양가 삼촌의 경우, 제가 고집하는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 동안 한결같이 주제를 꺼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이 단순히 겁을 먹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밀로 분류된 조언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지침이 수백 건이 전달되었고, 지난 18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수천 건이 전달되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사기 중 하나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법적인 지침을 대부분 그대로 따랐다는 점입니다. 편지에 접근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통해 그들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두 번째 정책은 사건의 전모를 언론과 이메일 교환에서 제외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사건을 없었던 일로 처리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이 포괄적인 명령은 음모론, 블로거와 좌우파의 다른 오피니언 리더들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지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사석에서도 아무도 저와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물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야기를 공개하거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에 대한 이러한 대우를 중단하도록 옹호하려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제가 매우 노골적이고 전례 없는 방식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저를 괴롭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브루스 커밍스 같은 저명한 진보적 지식인을 포함해 이 희극에 기꺼이 동조하는 동료 지식인들에게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음모는 좌파가 비난할 만한 끔찍한 범죄였지만 제 사건은 일어나지 않은 일기였기 때문입니다. 제 동료 미국인들과의 경험은 2000년 실제 사건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피해를 입혔습니다. 156.